상의원은 2014년 12월 한석규, 박신혜, 고수 배우 등이 출연했던 이원석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상의원을 남도현 작가가 장편소설로 재탄생시키면서 오래도록 독자들에게 여운을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상의원이란 조선시대 임금과 왕족 등 왕실의 의복과 재물을 제작 및 공급하고 관리하던 공조의 관청이죠. 이 상의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랑과 욕망, 질투와 대결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대 최고의 침선장이자 왕실의 옷을 만드는 어침장으로 양반이 될 날만 기다리던 돌석과 그에 반해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 편안함을 추구하며 궁중복식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천재적인 바느질꾼, 공진의 대결과 함께 왕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비운의 왕비, 조선의 군주이면서도 자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왕, 이들이 펼치는 드라마를 오늘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장편소설이라 긴 호흡으로 여러 날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 텐데요. 마지막 편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첫 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느 날과 달리 저작거리엔 활기가 넘쳤다. 선왕이 승하하신 지 언 3년. 가라앉은 도성한 분위기에도 새로운 기운이 조금씩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여전히 투박하고 칙칙했다. 관복을 차려입은 열댓 명 남짓한 무리가 면포, 면주, 모시와 삼배 등 각종 옷감을 취급하는 전이 몰려있는 시전 거리를 헤치며 빠르게 이동했다. 관복으로 봐서 이들은 궁에서 나온 대전 내관들과 무관들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점포 앞에서 서성거리며 물건을 고르거나 한가롭게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들은 흰 관복을 입은 이들의 모습에 적잖이 긴장한 듯했다. 전 안에서 흐트러진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진열하던 눈치 빠른 장사치들은 어명이 내린 분위기를 감지한 듯 매대 앞에 서 있는 손님들에게 길을 터주라는 손짓을 했다. 무관들의 기세에 눌린 사람들은 이들이 지나쳐가자 삼삼오오 모여 수건거리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흙먼지가 일자 코끝에 콧물이 달린 조무래기들은 모처럼 구경거리가 생겨 즐거운 얼굴로 무관들의 걸음새를 흉내내며 뒤를 쫓아가게 됐다. 대전 내관들은 탈이라도 쓴 듯 무표정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비단이 진열된 큰 점포 앞이었다. 점포 안에는 주로 도류문단이나 수진을 비롯해 용포를 만드는 데 쓰는 운문 한 단까지 고급 비단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다. 도성 밖에선 쉽게 볼 수조차 없는 수입 비단들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평범한 양반집이라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값비싼 비단들이었다. 진열대 앞에서 질 좋은 비단을 만지며 군침을 흘리던 몇몇 여인은 관복을 입은 사내들의 출현에 안색이 능금빛으로 바뀌었다. 무리에 있던 건장한 체격의 무관 하나가 전 안으로 들어서더니 물품이 차곡차곡 진열된 매대연 문을 열었다. 그 틈새로 마당의 모습이 보였다. 그가 손짓을 하자 전 밖에 있던 대전 내관들과 무관들은 젠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다. 이들이 대열을 정비하자 마치 장정에게 어린아이의 옷을 입힌 것 같은 모습이었다. 대전 내관 하나가 대열 앞으로 나서더니 방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어침장 조돌석은 어명을 받으라. 대전 내관의 목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방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한 사내가 쏜살같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아담한 체구의 사내는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내의 미간은 주름이 깊게 파여있는 데다 이마까지 좁아 꽤 고집스러운 인상을 풍겼다.
가늘고 깊은 눈과 작은 입술은 머리 위 중각과 어울려 어딘가 모르게 집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삼배 두루마기를 입은 채 어명을 기다리는 사내의 표정인 긴장감이 역력했다. 흰 융복을 입은 건장한 무관들이 비켜서며 길을 열자 흰 관복을 입은 대전 내관 하나가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손에 든 두루마리를 펼치고 낭낭한 목소리로 어명을 하사했다. 어침장 조돌석은 속히 의관을 정비하여 입궐하라는 주상전하의 하명이요. 사내는 어명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세를 바로잡고 골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멍석을 짚은 사내의 두 손은 마치 사냥꾼의 손처럼 온갖 종류의 상처를 진열해 놓은 것만 같았다. 날카로운 곳에 찔린 상처, 뜨거운 무엇인가 된 자국, 크게 찢어진 흉터와 굵은 손맛인 사내의 인생 이력의 어떤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어침장. 사내는 조선의 어침장이었다. 왕의 의대를 짓고 궐안에 필요한 의복을 시기와 상황에 맞게 조달하는 일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특히 예를 국가 운영의 원리로 삼은 조선에서 복식은 의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었다. 궐안에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성장, 혼인과 즉위, 죽음과 같은 특별한 계기마다 법도에 맞게 치러야 할 큰 행사들이 있었다. 그에 따라 필요한 복식 또한 다를 수밖에 없었다. 탄생과 혼인, 즉위 등이 동쪽에 뜨는 해라면 죽음은 서쪽으로 기운 해나 다름없었다.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 동편의 행사보다 엄숙하고 비통한 서편의 예법이 훨씬 까다롭고 복잡했다. 궐의 중심인 왕의 승하는 궐 안팎에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충격을 주었다. 선왕이 승하 후 이어졌던 까다로운 국상의 재반의식에서 어침장 돌석은 맡은 역할을 무리 없이 해냈다. 선왕이 승하한 지 3년. 이제 왕은 상복을 벗고 곤룡포로 갈아입어야 할 시점을 맞이했다. 주상전하의 하명은 곤룡포와 더불어 당상관 이상의 대신들에게 하사할 관복을 지어 올리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돌석의 머릿속은 어명에 따른 전체 작업 과정이 큼직하게 나뉘어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옷감의 양을 비롯해 작업 공정의 배분과 그에 따른 상의원 내의 인원 배치까지 관복 제작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도석은 전장에서 적을 눈앞에 두고 칼자루를 쥔 것처럼 양손에 힘이 들어갔다. 장수는 환도로 적장의 목을 날려 공을 세우지만 어침장은 두치 바늘로 궐에 필요한 의대를 지어 명성을 얻는 존재였다. 천하를 호령하는 주상도 곤룡포를 걸쳐야 비로소 왕의 채통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예법을 중시하는 조선의 법도였다. 돌석은 서둘러 입궐을 준비했다. 돌석에 점포가 있는 유기전에서 상의원이 있는 창덕궁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돌석은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챙겨 점포문을 나섰다. 입궐하시옵니까? 심부름 보냈던 도제 대길이 돌아와 있었다. 어명일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넨 전을 좀 보게나. 돌석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두 뺨을 스치는 바람은 걸로 안내하는 궁녀의 손길 같았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석은 새롭게 열리는 세상을 향해 다가가는 기분이 들어 상쾌했다. 어느새 도나문 앞에 다다랐다. 돌석은 아랫배에 힘을 주고 가슴을 편 후에 가끝을 조금씩 움직여 바로잡았다. 같은 하늘 아래지만 궐문 안과 궐문 밖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럼에도 두 세상을 넘나들 수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했다. 신부는 천했지만 그런 높은 벽을 넘어 궐문 안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두 채도 되지 않는 바늘과 상처투성이인 두 손 덕분이었다. 오랜 세월 드나들었지만 도나문을 지날 때마다 돌석은 늘 조심스러웠다. 그는 도나문을 지나자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교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상의원 마당에 서 있는 높은 장대들이 출정 깃발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깃대처럼 보였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선 수많은 장대를 보자 좋은 비단들을 염색해 장대에 널고 싶은 의욕이 솟구쳐 올랐다. 돌석은 심호흡을 하며 상의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왕실의 의대 제작을 비롯해 다종다기한 귀중품을 궐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런 기능으로 상의원은 왕을 비롯한 궐 내부의 핵심과 직접 연결되었고 일의 성격상 왕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넘나들어야만 했다. 돌석은 이런 상의원에서 어침장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 상의원을 총괄하는 수장은 제조였지만 제조는 상의원 전체의 관리를 담당했다. 장인과 침 선비들을 지도해서 의복을 생산하는 일은 어침장 몫이었다. 돌석이 바늘을 손에 쥔 지도 어느덧 30년이었다. 공방 안에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던 돌석이 밖으로 나오자 작업에 몰두하던 40명 정도의 장인과 침선비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석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돌석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전하께서 대신들에게 새 관복을 하사하실 터이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거라. 어침장에 짧고 절도 있는 지시를 경청하던 바느질쟁이들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상의원에는 옷감을 짜는 재직에 종사하는 이가 가장 많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천을 손질하거나 복식을 제작하는 이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실제로 이 두 가지가 상의원 본령의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에 무기, 금은보화, 가죽과 모피, 신발, 관모, 마구, 빛처럼 의복에 연관된 장식이나 물건들을 만드는 장인들이 있었다. 돌석은 이 모든 영역의 특징을 낱낱이 꿰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궐의 예법에도 비교적 밝은 편이었다. 돌석의 성격은 원래 꼼꼼했지만 상의원 업무의 특성 탓에 병적인 치밀함이 몸에 배어 있었다. 게다가 오랜 궐 생활로 지극히 조심스러웠고 꽤 과묵한 편이었다. 돌석은 뒷짐을 지고 서서 묵묵히 상의원 내부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늘 봐왔던 익숙한 작업장의 풍경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괜스레 낯설게 느껴지며 가슴속 한 구석이 울컥했다. 이곳은 이제 선왕 때의 상의원이 아니다. 돌석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선대의 왕에게서 돌석은 성은이라 할 만한 대우를 받은 터였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채비를 끝낸 상황이었다.
도석 또한 새로운 세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만 했다. 도석은 잠시 선대왕의 용안을 떠올리며 상의원 밖으로 나섰다. 응봉이의 태양은 인정전을 덮고 있는 거대한 기와지붕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거래 중심인 인정전의 주인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채비를 하는 중이었다. 주인이 움직일 준비를 하자 거라는 쇠심줄을 당긴 듯 팽팽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이 한껏 차올라 거대한 군선의 돛을 밀듯 인정전으로 스며든 강한 기운은 문 밖으로 나가 궁 전체로 퍼졌다. 궁 안을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도 찬 이슬을 머금은 듯 반짝였다. 대신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렸고 궁녀들의 움직임도 기민해졌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상의원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돌석의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려 있었다. 돌석과 나란히 서서 걷는 제조 영감과 종칠품 말단 관리자인 직장 판수의 표정도 밝았다. 그들 뒤로 배기를 입은 무관들이 열을 지어 따르고 있었다. 문제 없겠지. 제조는 걸음을 옮기며 다소 긴장된 얼굴로 돌석을 돌아보았다. 준비에 만전을 기했사옵니다. 하긴 워낙 빈틈이 없으니 자네만 믿네. 입가의 미세한 근육은 어느새 풀려 있었다. 흰 관복을 입은 대신들이 정자하고 있는 널따란 대전은 마치 흰 점들로 수놓은 커다란 보처럼 보였다. 대전 한쪽에 설치된 장막 안에서 왕은 내관들의 도움을 받아 쓰고 있던 흰 굴건을 벗었다. 굴건은 용상으로 가는 관문을 닫아 걸은 순백의 빗장이나 다름없었다. 얼마나 길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야 했던가. 지난 3년간은 세상의 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려놓은 듯했다. 자고 일어나면 시간의 끝은 조금씩 멀어져만 갔다. 왕은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기다림에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다. 마침내 빗장이 풀리자 왕은 목을 조이던 칼을 풀고 탈옥한 죄수처럼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내관들이 몸에 걸친 상복을 벗겨내자 왕은 온몸을 감싸고 있던 딱딱한 허물을 벗어 던진 것만 같았다. 후련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용포가 양어깨에서 발끝을 향해 펼쳐졌다. 왕은 용포의 둥근 깃이 목덜미에 닿자 예리한 비수가 스치기라도 한 듯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대홍색의 화려한 외피는 정갈한 남색의 안감과 조화를 이루며 왕의 몸을 감싸고 들었다. 왕을 상징하는 5마리의 용이 양 어깨에 자리를 틀고 앉았다. 천군 만마라도 얻은 것 같은 강한 자신감이 목덜미를 타고 오르자 왕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이것이 정녕 용포란 말인가. 왕은 믿기지 않는 듯 시선을 내리깔고 흉배에 새겨진 오조룡을 뚫어지게 보았다. 내관들이 허리에 옥대를 채우자 용포와 몸이 밀착되어 하나가 된 듯 기분이 상쾌했다. 3년간 육식을 금했지만 용포를 걸친 것만으로도 두 다리에 강한 힘이 실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앞을 가렸던 장막이 걷히고 나자 맹인이 산신령의 계시를 받아 눈을 뜬 것처럼 환해졌다. 눈앞의 사물들이 또렷하게 시야에 들어오자 굵은 사내의 목소리가 내전을 울렸다.
국상도 끝나고 이제 전하께서 상복을 벗고 곤령포를 입게 되신 걸 경아드리옵니다. 병판이 목청을 뽑아 인사치레를 하자 좌중의 모든 대신이 앵무새처럼 병판의 말을 따라 외쳤다. 대전 안의 대신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무겁게 가라앉았던 분위기에도 활기가 도는 듯했다. 왕은 대답을 미룬 채 땡감이라도 씹은 듯한 얼굴로 대신들을 찬찬히 내려다 보았다. 돌석은 왕의 뒤에 서서 온매무새를 바로잡아 주었다. 경하라니요. 왕은 짐지 정색을 하며 말끝을 돌렸다. 침장은 그동안 회춘이라도 하셨소. 왕이 돌석을 바라보며 농을 건넸다. 국상 중에 몰래 장가라도 드셨나 보. 소신. 돌석은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다. 반갑다는 말일세. 왕은 조심스레 신발을 신기려는 돌석에게 한마디 툭 던지고는 버선발로 용상에 앉았다. 순간 대전엔 정적이 흘렀다. 예기치 못한 왕의 돌발 행동에 대신들은 머리를 조아린 채 옆 사람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폈다. 대신들의 어깨는 물먹은 솜을 얹어 놓은 듯 무거워 보였다. 왕은 용상에 앉아 슬쩍슬쩍 움직이며 몸에 전해지는 용상의 감촉을 확인하는 듯 느긋한 표정으로 대신들을 내려다 보았다. 왕의 발밑이 인간의 자리라면 용상은 신의 자리였다. 왕은 용상에 앉아 세상 만사를 꿰뚫어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실로 감개무량했다. 거래서 30여 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토록 황홀한 순간은 없었다. 왕의 시선은 대신들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야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단지 짜릿한 전율만이 온몸을 타고 돌았다. 형님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되었구려. 하교를 기다리고 있는 대신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왕이 말을 꺼냈다. 내 비록 그대들의 거듭된 간청에 못 이겨 왕위에 오르긴 하였으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소이다. 왕의 말이 끝나자 대전 내관이 내관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내관들은 귀중한 물건을 다루듯 침착하게 왕의 발에서 버선을 벗겼다. 전하, 금일 버선은 어찌하올지. 대전 내관이 물었다. 왕은 유독 안광이 날카로워 주위 신하들을 압도하는 영의정을 흘끔 바라보았다. 그래. 선왕께서 총애하시던 우리 영상에게 내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영의정의 목소린 건조하게 갈라졌다. 내관은 단에서 내려가 영의정 앞에 버선을 가지런히 놓아두었다. 오랫동안 나라의 대사를 치르느라 모두 수고하였소. 왕은 담담하게 의례적인 말투로 대신들을 치하했다. 오늘 과인 혼자만 새 옷을 입기가 민망하여 대신들에게도 관복을 한 벌씩 내릴까 하니 침장이 좀 수고하도록 하게. 성은이 만곡하옵나이다. 대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영의정은 낮게 헛기침을 하며 아뢰었다. 전하께서 아직 후사를 보지 못하시어 백성의 근심이 날로 깊어가고 있사옵니다.
외람되오나 왕통을 잇기 위해선 세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중전을 폐위하시고 새로이 계비를 간택하시어 후사를 도모하시는 편이. 아, 그러고 보니 짐이 깜빡할 뻔했소. 왕은 영의정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골룡포를 입은 첫날 폐위 운운하는 영의정의 태도가 제법 당돌했으나 왕의 모습엔 오히려 여유로움이 흘렀다. 짐장은 잊지 말고 중전에게도 당의를 한번 지어 올리도록 하라. 아주 고운 천으로 말일세. 왕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명했다. 예, 전하. 돌석은 허리를 굽혔다. 영의정과 대신들은 머리를 조아린 채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왕은 대신들을 물리고 혼자가 되자 고즈넉이 용상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넘봐서는 안 될 자리였다. 짐진 모른 채 했지만 대신들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특히 영의정의 그 고양이 같은 눈빛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은 불쾌함을 주었다. 왕은 거란의 생활을 통해 절실하게 깨달은 믿음이 있었다. 그것은 왕의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지켜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이었다. 왕은 용상에서 왼쪽으로 한 걸음 비껴 서보았다. 용상 뒤에 세워진 병풍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해와 달, 강인해 보이는 5봉우리가 그려진 1월 오봉도였다. 왕의 자리는 천지신명이 뒤를 바치는 자리인 것이다. 용상에 왕이 앉을 때라야 비로소 1월 오봉도는 완성된 모양새가 될 터였다. 왕은 상념에 적기라도 한 듯 용상의 몸을 깊숙이 파묻고 두 눈을 살며시 감았다. 은은한 달빛이 취향루의 청사초롱에서 흘러나오는 화려한 불빛과 어울려 농염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취향루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솟아올랐다. 취향루 주변에서 국상의 흔적을 찾기란 모래밭에서 소금 고르기였다. 조선이 예법을 중시하는 나라지만 3년 동안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근신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이는 왕에게 국한된 상황만은 아니었다. 궁의 법도에 늘 신경 써야 하는 상의원의 제조나 돌석에게도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국상이 끝나기를 학수고대했다. 돌석은 무탈하게 국상이 끝난 데다 왕이 골룡포를 입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다. 큰일이 일단락된 만큼 돌석은 퇴청 후에 밀린 잠이나 청할 생각이었다. 중천에 걸렸던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눈치 빠른 판수는 제조를 앞세우고 돌석의 팔을 잡아 끌었다. 판수는 제조를 보좌하며 수중 노릇을 했는데 오지랖이 넓고 한량기가 넘쳤다. 날이 날이었던 만큼 제조는 판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취향루로 향했던 것이다. 취향루는 한양 최고의 기방으로 명성이 자자한 곳이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네. 제조는 돌석에게 치하의 말을 건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전하께서 용포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야. 제조는 평소와 달리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돌석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자, 침장께서도 제 술 한 잔 받으시죠. 판수가 술을 권하자 돌석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술잔을 집어들었다. 도성 안에는 사대부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여러 기방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취향루는 권색계나 있는 양반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 취향루 기생들의 여색이 출중하다는 소문이 궐을 드나드는 대신들 사이에 자자했다. 술을 좀처럼 입에 대지 않는 돌석도 취향루의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 판수가 술잔을 채우는 사이에 방문이 열리더니 기생 몇 명이 들어왔다. 눈치를 주고받던 이들은 사내들 사이사이에 끼어 앉았다. 돌석은 의대를 짓는 일의 특성상 수많은 여인의 모습을 보아왔다. 그런 그의 까다로운 눈에도 기생들의 자태는 그야말로 최상이었다. 미세게 흐르는 기생들 사이에 낀 돌석의 모습은 까마귀 무리에 홀로 앉은 백로처럼 어색해 보였다. 판수는 돌석과 달리 한껏 흥이 올라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옆에 앉은 기생이 말을 건네자 돌석의 어깨는 죄라도 지은 사람 마냥 잔뜩 움츠러들었다. 자자, 제대로 한 잔 마셔보자고요. 판수가 신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오늘 어침장을 위해 특별한 아이들을 대기시켰답니다. 판수는 생색을 내며 돌석의 얼굴을 살피듯 바라보았다. 소인 미뤄놓은 급한 일이 있어 먼저 좀 일어나겠습니다. 돌석은 제조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판수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회포 좀 푸시지요. 제가 산다지 않습니까? 판수는 개똥이라도 밟은 듯한 표정이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럼 소인은 이만. 돌석은 인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문 밖으로 나섰다. 거 뭐하는 게냐, 술잔을 채우지 않고. 술잔을 단숨에 비운 판수는 옆에 앉은 기생에게 핀잔을 주었다. 판수와 돌석 모두 상위원에서 일하지만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늘 겉돌곤 했다. 판수는 돌석이 천한 바느질쟁이 주제에 자신과 풍계가 같은 데다 어침장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는 모습이 늘 꼴사나웠다. 저 치는 뭐가 저리 고고한 geb니까? 특별한 날이라 생각해서 자리를 만들었더니 완전 아나무인 아닙니까? 솔직히 선왕 때야 그렇다고 쳐요. 주상전한 다른 대시들은 싹 다 물갈이 하시고 저 사람은 왜 남겨두신 geb니까? 제조에게 볼멘 소리를 해대는 판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상노민 주제에 같은 품계라 배알이라도 꼴리는 겐가. 제조는 짐짓 판수의 불평에 동조했지만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이제 1년만 더 채우면 종육품으로 출료까지 한다지 않습니까? 판수의 언성이 높아졌다. 출력이 뭡니까? 진짜 양반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감히 글도 모르는 놈이. 전하께서 총애하시니 어찌하겠는가. 제조는 판수를 차분하게 다독였다. 전하는 왜 그자를 총애하는 geb니까?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허, 이 사람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그러나. 판수가 분을 사기려고 술을 들이켜자 기생이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판수는 술잔을 든 손에 길게 늘어진 소매를 집안 갑옷처럼 조심스럽게 부여잡았다. 어허, 거 조심들 좀 해라. 이게 뭔지 알기는 하느냐. 명품. 명나라 출신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지은
명품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판수의 말에 기생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영감님들 오랜만에 오셨네요. 취향루에서도 미색으로 손꼽히는 홍옥이 술자리에 끼어들었다. 홍옥의 오태를 보자 제조는 입속에 머금고 있던 술을 내뿜었다. 이거 명품인데. 판수는 소태라도 씹은 듯한 얼굴로 옷에 묻은 술을 털어냈다. 어허, 도대체 어찌 이런 망측한. 홍옥의 옷을 쳐다보는 제조는 여인의 속살이라도 훔쳐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무릇 여인네의 저골이라 하면 단정히 몸을 가리도록 되어 있거늘. 혀를 끌끌 차면서도 제조의 시선은 여전히 홍옥의 치마에 머물러 있었다. 아, 왜 그러십니까? 이래서 취향루가 좋은 거 아닙니까? 허허허. 판수는 흐뭇한 얼굴로 홍옥의 가슴골을 바라보았다. 어머, 여기 먼지가. 홍옥은 콧소리를 내며 팔을 들었다. 홍옥의 섬섬 목소는 제조의 갓을 가리키는가 싶더니 가뒤의 먼지를 톡톡 털어냈다. 갓이 흔들릴 때마다 홍옥의 팔 밑으로 드러난 하얀 속살이 잔물결처럼 일렁거렸다. 제조는 연신 숨을 몰아쉬며 눈을 깜빡였다. 제조가 강조했던 법도는 한 뼘 저고리에 감싸인 채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거래 궁녀나 사대부 부인들의 의복과는 달리 기생의 옷은 어느 정도 멋부림이 허용되었다. 허나 홍옥의 옷은 그런 기준과는 애초부터 태생이 달랐다. 제조는 마음이 다소 진정되었는지 호기심 어린 눈길로 홍옥의 옷태를 지그시 살폈다. 제조의 시선은 이윽고 옷기세에 새겨진 고사리 문양에 가닿았다. 또 공진이란 놈이 만든 옷인게냐. 제조의 얼굴을 바라보던 판수가 홍옥에게 물었다. 그렇사옵니다. 홍옥은 판수의 잔에 술을 채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방 안을 흔들었다. 안에 있던 이들은 모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한 사내가 손살같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기녀들의 옷을 지어주며 취향루에 얹혀 사는 공진이었다. 흰 얼굴에 선해 보이는 인상이 우악스러운 저작거리의 사내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런 그가 누구에겐가 쫓기기라도 하는지 술상의 끝을 짚더니 강한 파도가 나룻배를 집어삼키듯 뒤엎어버렸다. 그러자 술상 위에 갖은 안주들이 판수의 옷 위로 쏟아졌다. 판수는 영락없이 오물을 뒤집어 쓴 장돌뱅이 행색이 되어버렸다. 판수는 홍당무처럼 붉어진 얼굴로 사내를 노려보았다. 공진은 그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문 밖의 기색을 살펴보았다. 이어 두 명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이닥치자 공진은 긴 머리를 휘날리며 잽싸게 몸을 돌리더니 밖으로 튀어나갔다. 취향루는 최고라는 명성이 따라다니는 기방인 만큼 인간 군상의 내밀한 욕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곳에서 예의 화신이어야 할 거래 대신들과 검문세가의 사대부들은 술과 여색을 탐하며 거추장스러운 장식을 걷어내곤 했다. 취향루는 유교적 질서와는 멀리 동떨어진 별천지였다. 세상은 얘를 기준으로 돌았고 그 정점에 궐이 있었다. 취향루는 욕망의 수레바퀴를 따라 돌았고 그 중심엔 월향이 있었다.
어량은 사내들의 속성을 냉정하게 꿰뚫어보며 수레바퀴가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도록 무 사내들의 본성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런 점이 세간에서 최고 소리를 내는 사내들을 무장해제시킨 어량만의 비결이었다. 어량은 예의 세계에서 출세한 사내들이 하나같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탓일까? 어량은 공진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그에게서는 무사내들에게서 맡을 수 없는 풋풋한 풀냄새가 났다. 공진 또한 어량의 너그러움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였다. 오갈 데 없는 공진은 어량의 호의로 취향루 벌채에 방 하나를 얻어 바느질 방 겸 거처로 쓰고 있었다. 천성적으로 놀기를 좋아하는 데다 옷 찢기에 재주가 뛰어난 공진에게 취향루 별채는 그야말로 실과 바늘처럼 잘 맞았다. 게다가 방 한가운데 창살문이 있어 앞쪽은 바느질 방으로 쓰고 뒤쪽은 잠을 자는 내실로 쓸 수 있었다. 마당은 볕이 잘 들어 옷감을 널고 말리기에도 딱 좋았다. 어량의 치마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공진의 머리가 치마 밖으로 튀어나왔다. 공진은 일어서서 어량의 겉치마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능숙한 손길로 치마 끝을 잡는가 싶더니 겉치마를 바닥에 펼쳐 놓았다. 공진은 가위를 집어 치마를 거침없이 잘라내기 시작했다. 지난밤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겝니까? 어량은 곰방대를 입에 물며 공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천하의 취향루가 난장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량은 공진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살짝 불었다. 무슨 일이었냐고? 공진은 곰방대를 빼서 한 모금 들이켰다. 그 집 막내 처자가 몰라라도 내가 만든 의복을 입다고 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여기까지 쳐들어올지 누가 알았겠나. 공진은 민첩한 손놀림으로 바느질을 하며 눈을 찡긋거렸다. 공진은 눈이 크고 콧날이 오똑하게 선 미남이었다. 짙은 눈썹 아래 검은 눈동자는 이슬을 먹은 듯 깊고 촉촉해 어딘지 모르게 우스어린 분위기를 자아냈다. 선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공진의 두 손은 상처투성이었다. 왼손에 찔리고 베인 상처 자국들은 오른손에 부풀어 오른 흉터와 서로 경쟁이라도 하는 듯 보였다. 정말 옷 때문이옵니까? 소문을 듣자 하니 얼마 전엔 북촌 박대감 외동따님의 머리까지 올려주셨다던데 그것도 숲속에서 말입니다. 어량은 장난기 어린 눈길로 공진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러다 도성 내에 나만 아는 처녀가 없어 왕비마마까지 탐하시겠습니다. 왕비? 그것 할망구를 뭐하러? 젊은 후궁이면 몰라도. 공진은 심드렁하게 받아쳤다. 할망구라뇨. 이제 겨우 20을 넘기신 분한테 게다가 아직 산의 맛을 모르는 수처녀라 하옵니다. 바느질을 마무리한 공진은 작은 인두를 꺼내 촛불에 달구기 시작했다. 푸하하 수처녀. 왕비 얼굴이 썩은 곶감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들리는 소문엔 양귀비 뺨치는 자색이랍디다. 양귀비 뺨치는 왕비라. 공진은 인두로 옷깃에 작은 고사리 문양을 새겨 넣었다. 완성된 옷을 살피는 공진의 표정은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를 바라보듯 흐뭇해 보였다. 그는 옷을 허공에 활짝 펼치더니 월향의 무릎에 던졌다.
깽값으로 치거라. 어량은 무릎 위에 옷을 집어 눈높이로 들어보았다. 치마는 어느새 바지로 바뀌어 있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양의 옷을 보자 기분이 흐뭇했다. 어량은 공진이 지은 옷을 입기 시작한 후로 늘 그의 옷을 고집했다. 공진의 옷을 입기 전엔 시전에서 유명하다는 장인들의 옷을 주문해 입었다. 시전 장인들의 옷은 좋은 재료를 사용해 옷값은 했지만 몸에 딱 맞는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러나 공진이 만든 옷은 입자마자 묘하게 마음이 설레었다. 첫사랑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공진의 손을 볼 때마다 어량은 저리 험하게 생긴 손에서 어찌 이런 설렘을 지어내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공진은 눈을 찡긋하고 어량의 방을 나서더니 대청마루에 쭈그리고 앉아 부서진 문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자 몇몇 기생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공진의 옆에 서서 농을 걸었다. 부서진 문의 모양새는 간밤에 절박했던 순간을 증언이라도 하듯 살이 모두 부러져 있었다. 강한 충격에 갈비뼈가 모두 내려앉은 몰골이었다. 그러나 부러진 문살을 제외하면 취향루의 낮은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따스한 햇살이 대청마루를 비추고 있는 데다 살랑살랑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 낮잠이라도 청하기에 제격인 날씨였다. 공진은 한가로운 낮 시간을 이용해 기녀들의 옷을 찢곤 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취향루 뒷마당은 옷 때문에 들락거리는 여인들로 붐비곤 했다. 그때였다. 한 사내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공진 곁으로 다가섰다. 공진은 판수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낮술 드시러 온 것 같진 않고 왜 첨년 옷 한 벌 해주시게? 기녀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네, 도포 하나 맞춰보려고 그러네. 하는 김에 관복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공진은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판수의 하반신에 시선을 고정했다. 설마 넷이? 뜻밖의 말에 기녀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판수의 아랫도리 쪽을 빤히 바라보았다. 공진은 옆에 늘어선 기생들의 엉덩이를 치면서 말을 꺼냈다. 보시다시피 난 요런 것들 옷이나 만드는 몸이어서. 네, 잘 알지. 그러지 말고 손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뭐랄까 조금 다르게 보이게 말일세. 판수는 부유한 양반집 출신의 과거에도 급제한 인물이었지만 사흘이 멀다 하고 취향루에 드나들 정도로 주색을 가까이 했다. 다르게라. 다르게? 공진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판수의 손을 부여잡고 홍옥의 방으로 들어갔다. 머리 손질을 하던 홍옥은 깜짝 놀라 머리기름이 든 유병을 떨어뜨렸다. 기척도 없이 무슨 일이십니까? 홍옥은 눈을 흘기며 공진을 바라보았다. 자, 여기 한번 서보시게. 공진은 판수를 방 한가운데 똑바로 세웠다. 공진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판수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다. 공진의 눈동자는 전장의 척후병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앞모습을 꼼꼼히 살핀 공진은 판수의 등 뒤에 서서 뒷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공진은 날렵한 손놀림으로 관복의 이곳저곳을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눈대중을 하더니 빠른 속도로 가봉을 해나갔다.
순식간에 가봉을 끝낸 공지는 관복의 넓은 소매를 조용히 바라보다 가위로 거침없이 잘라냈다. 이거 명품일세, 조심 좀 하게. 판수는 살이 베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점만 좋으면 뭐하나, 사람과 맞아떨어져야 오신 게지. 공진이 덧붙였다. 웃기지 않소? 사람의 키와 체격이 천차만별인데 관복의 크기는 하나뿐이란 게. 공진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머리도 큰데다 어깨까지 좁으니. 공진은 말끝을 흐리더니 홍옥의 봉긋 솟은 가슴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홍옥은 진강향초라도 마신 것처럼 표정이 변했다. 공진이 내민 손을 흔들자 홍옥은 가슴에서 작고 둥근 모양의 두툼한 천을 꺼내 공진에게 건넸다. 공진은 천을 판수의 양어깨 위에 밀어넣고 만지작거리며 형태를 잡았다. 판수는 영문을 몰라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양어깨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명색이 상의원 소속이지만 본 적이 없는 기법이었다. 봉이란 거요. 공진은 대단한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벽에 인절미 하나 붙은 것 같은 가슴을 북한산 봉우리 마냥 불룩 솟게 하니 봉이 아닌 뭐겠소, 허허허. 아, 그 봉 말인가. 그제야 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납작해진 홍옥의 가슴을 보고 판수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홍옥은 판수의 눈길을 외면한 채 길게 늘어진 저고리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다. 공진은 작은 인두를 들고 옷깃에 고사리 문양을 새겨 넣었다. 그 모양이 대체 뭔가? 판수는 궁금한 듯 물었다. 보면 모르오, 고사리 아니오. 흔하디 흔해 발에 밟히는 것이 우리네 신세와 비슷하지 않겠소. 공진은 사뭇 진지하게 대답했다.